지구 자연에 대한 범죄적 행위이고 불평등이 기후위기를 야기했다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이제 이끄는 거죠. 그리고 배출하는 기업들을 통제하는 것이 네. 우리의 해결책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1.5도를 넘는 거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화생명TV 기후정의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자 또 이제 해결에 주목해야 될 지점으로서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수많은 이제 그 대응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대응책들은 사실은 안 하는 그렇죠. 이만 못한,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결과를 또 네. 초래하는 대응책들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거짓 대안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불평등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이 기후 정의라고 하는 용어들을 전면에 이제 내세우신 것도 사실은 이 누락되고 있는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의제들을 또 좀 더 전면화하고 사회를 향해서 이제 호소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사실 정의라는 그 단어에는 그 아래 깔려 있는 거는 불평등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정의라는 단어를 얘기하겠죠. 네. 그죠? 불평등이 없으면 정의를 바로잡는다는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그러면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어떻게 관련되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기후정의라는 단어를 좀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기후위기를 야기한다고 하는 그 온실가스, 근데 그 온실가스를 누가 배출하느냐라고 네.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하고 이재용 씨,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와버린 이재용 씨하고 그 기후위기에 같은 책임이 있냐고 보면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저는 또 우리 그 같이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뭐 방글라데시나 이르피의 어떤 사람들보다는 제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전제를 해야겠지만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에 엄청난 책임을 짓고 있고 누군가는 책임이 없다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벌어지는 기후위기에 누가 또 희생을 당하느냐는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역시나 사실은 근데 이게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후위기를 야기한 책임에 정확히 반비례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으로 보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권력관계에서 낮은, 예를 들면 여성 같은 사람들, 어쨌든 사회적 약자라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다 떠안게 되는 거겠죠. 그런 얘기들이 기후 정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기후 불평등, 그런 것의 핵심적인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어떻게 잘못되게 됐다, 실수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범죄적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자연에 대한 범죄적 행위이고 노동 착취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해온 범죄적 행위인데, 선생님 이제 마약 사범들에 대해서 비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 중독도 마찬가지로 그냥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 끝없는 어떤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중독시킨 거죠. 계속해서 소비하고 그래야지만, 왜냐면 이제 물건을 팔아서 또는 뭐 투자를 해서 계속 이제 이윤을 축적하고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 테니까 우리를 이제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핵심 주범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이거를 똑같이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형식적인 평등인가요,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구조적으로는 훨씬 더 이제 불평등을 은폐하면서 계속 이 체제를 이제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이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불평등 문제도 사실은 또 많이 얘기하기도 해요. 뭐 기업들도 그렇고 주류 환경 이 담론에서도 보면 불평등 얘기는 조금씩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접근하는 방식도 저는 조금 이제 결과론적인 불평등에 그렇죠. 대해서나 네, 좀 네. 접근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이렇게 되게 시혜론적이고 온정적이기도 해요. 그분들도 다 이제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난민 얘기도 하고 네. 가난한 사람들부터 희생될 것이고 여성들과 뭐 아동들이 취약할 것이고 또 미래 세대 하면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뭔가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자세로 접근하는데 사실 그런 이제 기후 위기의 충격이나 피해 손해를 먼저 입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구제할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좀 더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맞지만 그게 이제 이 결과로 일어난 기후위기가 닥쳤을 때 발생하게 될, 야기하게 될 그런 불평등에 대해서 어떤 구제책을 마련하는 그래서 맞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게 이 살려내는 살아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접근인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기후 위기를 만든 원인 중에 이 불평등 체제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불균등 발전과 부의 뭐 양극화라고 하는 거는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 이 불균등 발전 의 어떤 그 시스템을 돌리는 데는 정치적인 어떤 불평등한 지배 관계가 분명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노동과 자본, 여성과 남성, 뭐 비서구와 서구 그렇죠. 사이에 이제 압도적인 어떤 권력의 편차를 이제 만들어냈고 그게 뭐 무한한 뭐 채굴주의와 성장주의를 만들어낸 것이니까 이 관계를 사실 근본적으로 뒤집지 않으면 맞습니다. 이거는 기후 위기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해결이 저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연결해서 말하는 방식도 이렇게 보면 기후위기가 불평등을 심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많이 하고 실제로도 그게 눈에 드러나니까 쉽게 얘기하기도 하고 말씀은 여러 주류적인 목소리에서도 그걸 얘기하는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불평등이 기후위기를 야기했다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뭐 잘 요약해 주셨지만은 사실 불평등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우리 내몰린 거다. 그러니까 그 권력 관계가 그렇게 격차가 나지 않는다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행위 그걸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이런 일 자체가 용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채굴이 됐던 것인 건데 그 문제를 지목하지 않고 기후위기 양상만 얘기하고 또 그 이후로 또 더 심화되는 또 다른 불평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문제의 진짜 원인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일부에서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상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4시간 체제가 언제부터 들어왔냐. 그렇죠. 편의점 뭐 이런 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90년대부터예요. 그때 이제 뭐 해외에서 이제 수입 물품도 막 들어오고 편의점 막 생기고 24시간 방송이 이제 그렇게 종편 도입되면서 방송도 24시간 체제로 굴러가고 홈쇼핑 해서 또 24시간 체제로 쇼핑할 수 있게끔 만들고 요새는 뭐 그냥 접속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렇죠. 쇼핑이 가능한 이런 이제 시스템이 됐는데 사실 사람들이 24시간 동안에 이제 그런 시스템을 움직이려면 누군가는 거기에 이제 노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밤새 노동하고 야간 노동하고 밤낮 없이 노동하는 거를
즐겨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대선 후보는 뭐 그것도 선택이다. 120시간 뭐라 하고 또 120시간 뭐라 쉬고 뭐 그렇게 할 수도 그렇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그 독일에 공부를 하러 갔을 때 거기가 6시 이후에 이제 강제 폐전법이 있었어요. 유학생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죠. 예, 네. 이렇게 특히 이제 한국처럼 24시간 적응이 안 되죠. 있는 데 갔다가 이게 왜 이러냐 그랬더니 국가에서 그걸 강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또 국가는 그렇게 좋은 국가에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국가가 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설명해주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24시간 돌아가면은 다음에 그 사장이 와서 점포를 지키고 있겠냐고. 그러나 그 일자리가 필요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노동을 하게 될 거고, 그러나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이유는 다 이제 그 투자자들이나 이제 사장이 가져갈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지만 거기서 밤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가족이 있고 잠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도 밤에 자고 낮에 일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시장에서 통제를 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이제 통제를 하지 않고 시장에만 내버려두면은 아마 이제 다 그렇게 굴러가겠지. 각자의 선택이라는 걸로 각자가 가진 자산이나 그렇죠. 권력의 차이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굴러가게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사회가 지옥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요새 이제 막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원했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채굴지라든지 뭐 광산이나 뭐 원전 지대에서는 계속 이제 그런 항의 저항도 일어났잖아요. 이런 그렇죠. 식으로는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해왔던 이 경제, 지역 경제나 이런 것들을 다 와해시키고 거기서 완전히 이제 뭐 에너지나 자원들을 다 뽑아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아주 폭력적으로 구조가 이제 전환됐기 때문에 원래 살고 있던 선주민, 원주민들은 또 이제 되게 많은 저항 운동도 그렇죠.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 원인에 있는 이제 불평등의 문제를 지정하지 않고서는 결과론적으로 기후위기가 닥칠 때 뭐 저지대 사람들한테 뭐 집을 높여준다든지 뭐 이주권을 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은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긴급하게 우리가 이제 대비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어쨌든 닥쳐오고 있으니까 근데 더 근원적으로 그런 불평등 관계를 이렇게 다시 뒤집지 않으면 평평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맞습니다. 그거는 통제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그 문제 생각이 중에 들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에 하나는 아마도 자본 권력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이 알려진 사례인데 그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캐는 화석연료 생산 기업들이 있죠. 뭐 1위가 사우디 아람코라고 하는 그 국영기업, 사우디의 국영기업이죠. 가장 많이 석유를 채굴하고 있고, 뭐, 그래서 쭉 해서 한 30위까지에 되는 그런 그 석유, 화석연료 채굴 기업들이 1965년부터 현재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그 책임을 이렇게 해보면 그들이 35% 그동안에 그 시기 동안 배출된 거에 35%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30위 그냥 기업들만 가지고요. 그걸 한 100위 정도까지 하면 70에서 80% 정도를 책임을 진다고 하는 건데, 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걸 계속 채굴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걸 한번 흔들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좀 중요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 과학자들은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1.5도 온도 상승을 막는 게 일단 명시적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 배출할 수 있는 배출을 넘어서면 안 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걸 뭐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고 책에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탄소 회사는 되게 한정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화석 연료 기업들이 매장량으로 갖고 있는 네. 아직 캐내지 않았지만 매장량으로 갖고 있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양을 다 계산을 해보면 그 탄소 회산 1.5도 탄소 회산의 서너 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계속 영업을 하면 네. 영업을 한다는 얘기는 캐낸다는 건 네. 1.5도를 넘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걸 보면 그 기업들의 자산이죠, 일종의 기죠. 네. 매장량 그렇죠. 자산이고 네. 그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신성 불가침, 사유재산, 신성 불가침인 그것을 포기하게 캐내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힘이 그거를 작동해서 그들을 좌절시키지 않는 이상 네. 우리는 1.5도를 넘는 걸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이건 중요한 싸움인 겁니다. 네. 기업들의 그 소유권이라 불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뭐 이게 제약을 걸어서 그걸 포기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는 네. 그 나오미 클라인도 그 문제를 지나가면서 이것만큼 자본주의 핵심을 건드리는 투쟁은 없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한 건데 우리 그 투쟁에서 승리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사실은 지구의 미래, 인류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앞 시간에 할 때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제 추적하면서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이 지하에 매장되어 있던 이 탄소를 다 이제 지상으로 끄집어낸 게 이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그렇죠. 작동하면서 이제 시작된 일인데 그와 함께 저는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에 특히 이제 세계화 이후에 이 가속화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좀 짚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세계화 이후, 그러니까 국민 경제, 국가 경제 단위로 이렇게 경제가 구획되어 있을 때는 어쨌든지 간에 그 지역 생산물과 지역 시장,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그 단위 안에서의 시장에서 다 소비를 해야 됐고 아무리 생산해도 뭐 그 구매력이나 이제 그게 한정이 돼 있었단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세계적인 시장이 되면서 뭐 우리 뭐 제주도 삼다수도 다 그렇죠. 수출하고 제주도 사람들만 먹는 물을 지금 그렇죠. 전국에서 먹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뭐 수출도 하기까지 하고 다른 것도 이제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수입해서 또 물도 먹고 그것도 너무 웃기죠. 그렇죠. 여기도 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여기 물은 수출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수입해서 이제 뭐 물을 프랑스 무식이 뭐 물 뭐 이런 먹고 거 오고 그다음에 뭐 지금 운송 부문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하는 비행기도 보면은 사실 여행 자유화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여행 상품 이제 관광 시장이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리면서 다 이렇게 대륙을 넘나들면서 이제 배출을 해온 것인데 사실 그게 이제 세계화 90년대 이후에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열심히 건데 한 그대 떠나라 이런 그렇죠. 광고를 통해서 막 뿜뿜해가지고 부추겼죠. 그런데 그때 이제 사실은 자본 권력이 엄청나게 강화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 부문들이 이제 다 뭐 노조의 이 힘들이 약해지고 뭐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통제력, 시민적 통제력 이런 것들이 이제 약화되면서 거의 이제 뭐 엄청난 절대 권력으로 이제 이 글로벌 자본들이 이제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다시 역진시키는 중요한 어떤 사회적 통제가 있어야 되고, 그 사회적 압박을 통해서 이제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싸움의 승리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힘이기도 한 거죠. 그게 가장 큰 분리된 얘기가 아니라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회적 힘을 만들어서 사회적 권력을 만들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도록 배출하는 기업들을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해결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불평등이 사실은 기후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기도 한데, 불평등 체제가. 그래서 한쪽의 소수의 어떤 부의 독점과 이 이윤의 축적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사실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뭐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인간 존재들도 다 이제 뭐 채굴하고 파괴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이어서 이게 이제 큰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데, 기후 위기를 해결하자는 대안들, 대응책들을 만들면서 또 오히려 그 대안이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것보다는
더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저는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좀 문제라고 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질문 자체가 앞서 우리 기후위기가 왜 만들어졌냐 하면 고삐 풀린 성장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그건 또 사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장 자유. 그렇죠. 이게 무한하게 허용된 시장 자유. 네, 약육강식이 다 통하고 누구 뭐 어쨌든 힘 있는 자본 크고 뭐 힘 있는 놈이면 다 알아서 먹고 아닌 사람들은 죽어라 뭐 이런 이게 아무 규율되지 않은 시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핵심일 텐데, 그 시장의 방법을 기후 위기의 해결책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사실은 기후 위기의 해결책의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들어있고, 사실 많은 국가들, 심지어는 기후 운동을 한다고 하는 내에서도 그것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있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과 관련된 문제일 텐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운동이 뭐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그 주류 경제학적인 언어를 정말 많이 무비판적으로 쓰는 결과인 거죠. 소위 그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고, 그랬을 때 그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소위 시장의 가격 안에 반영돼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싸게 쓴다 이렇게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고, 사람들한테도 들어오면 되게 감명한 설명이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경제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 안에 그런 소위 외부 비용이라고 하는 뭐 온실가스 배출 비용이든지 환경 오염 비용이든 뭐 건강에 대한 비용 같은 것들을 잘 계산해서 집어넣기만 하면 시장에서 다 그걸 맞춰줄 거다. 그래서 조절론. 네. 유일한 방식은 시장 가격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넣느냐 아니냐의 문제로만 귀결을 시키는 방식이, 그래서 사실 이 사회 운동 내에서도 갑자기 뭐 시장을 잘하는 어떤 경제 전문가, 뭐 그거를 법적으로 만드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이고 숫자를 막 이렇게 잘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기후 운동에 상당히 중요한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보여주는데, 진짜 시장이 가격만 제대로 반영하면 우리 기후 위기를 해결해 줄 거냐? 그거는 수많은 또 반증의 얘기들이 좀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주의에 관한 경계 정말 되게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불평등을 계속해서 이제 심화하는 시장주의적인 어떤 대안들을 네네. 기후 위기의 어떤 또 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면은 그게 더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면 문제는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더 근원적인 네네. 불평등 체제는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이제 이끄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의 이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나오는 대안들 중에서 보면은 뭐 에너지 전환도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풍력 발전, 뭐 재생에너지 이제 그 쪽으로 투자하는 이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근데 그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할 경우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할 경우에 또 훨씬 더 큰 문제가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주권부터 시작해서 통제하기는 훨씬 더 어렵게 되고 권력은 자본에 훨씬 더 이제 집중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벌어지기도 하는데, 대규모 이제 대단지의 어떤 발전 시설들을 지으려고 하면은 또 그만큼의 큰 투자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 투자가 그것도 국내가 아니라 이제 책임 안 지는 온갖 세계 곳곳에서 이제 부자들이 주머니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투자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또 수익을 항상 요구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어떤 그 지역의 그 발전 설비가 들어선 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또 이제 뽑아져서 어디론가 추출되어 나가버리는 그런 추출 경제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 대안들을 이제 계속 갖고 오는 것이라든지, 뭐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주범들을 오히려 이제 또 뭐 구세주로 만들고 있어요. 새로운 혁신의 선도자가 되라고 이렇게 하면서 돈 주고 뭐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지원해준다.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서구와 비서구 간의 자본의 격차와 기술 격차를 계속해서 벌리는 방식으로 이제 가는 것도 저는 좀 사실은 우려스러워요. 뭐 뒤에 다시 또 기술 얘기를 좀 하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탄소 포집 기술 대표적으로. 뭐 그거는 이후에 쭉 다 뜯어먹는 SF니까 그래서 얘기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지금도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네. 태양광, 풍력, 뭐 전기 자동차 이런 네,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후위기 해결에서 그것을 아예 배제하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 기술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가 누구고 그 기술을 배치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 사회적 힘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를 뺀 채 얘기하면 뭐 누군가한테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 석탄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끊임없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이 희생되는 것과 유사하게 어떤 지역에서는 엄청난 대규모 석탄 여기 그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이렇게 측면에서 비슷한 정도는 다를 수 있더라도 뭐 핵폐기물과 다를 수 있죠. 있더라도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강요되는 이런 방식의 피해를 강요받고 하는 이 논리 자체는 사실 비슷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보면 아니 단위 기술은 바뀌었는데 사회가 작동되는 그 기술을 배치하고 사회가 작동되는 방식은 그대로고 무엇보다도 그걸 통해서 이윤을 갖고 가는 사람과 피해를 받는 사람 자체가 이 극단적으로 분리되고 있다는 것, 그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이런 자체는 동일한 건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인 건지 그거는 그 투자를 통해서 이윤을 얻고자 하는 자본가들을 원하는 세상일지 몰라도 정말 우리가 이 사회를 살고 있는 불평등한 세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닌 거죠. 그 기술을 조직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우리 질문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자동차만 해도 핵심적인 질문이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동차를 우리가 얼마나 덜 쓸 것인지 자동차 의존하는 생활부터 우리가 벗어날 것인지가 핵심 질문이지 단위 자동차를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것이 핵심은 아닌데 정부의 그 주요된 관심은 어떻게 전기 자동차를 늘리라는 문제만 얘기하고 있고 대중교통을 얼마큼 늘리느냐 뭐 소위 요즘 얘기하는 15분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 문제 그 도시 구조 내에서의 인권과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 문제 그걸 통해서 교통 자체를 줄이면서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이런 것들은 아마 근데 경제학자들은 그거를 모델링할 수 없으니까 안 하겠죠. 안 하겠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은 경제학자 모델링 못한다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관심은 그거일 텐데 그거를 담지 못하는 방식의 접근법. 근데 사실 이게 다 결국은 시장 기업의 이윤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로만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안 잡히는 얘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이 지역에 사니까 시골에 사니까 훨씬 더 그런 거는 피부로 많이 느껴요. 이제 그 태양광 발전 단지가 이제 곳곳에 들어서고 농지 이제 농경지가 뭐 그것도 아주 무계획적으로 그냥 뭐 발전업자 들어와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하게 이제 이 논밭 사이에 어떤 할머니가 난 농사를 도저히 못 짓겠네. 근데 이제 뭐 임대하겠다고 하니까 뭐 잘 됐다라고 해준다거나 해서 되게 뭐라고 할까요? 마치 생뚱맞은. 생뚱맞게. 경관 내에서는 진짜 생뚱맞은. 정말 이제 경관도 없고 맥락도 없이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풍경들이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이제 펼쳐지는 것들을 직접 이제 목격을 했어요. 근데 피해지에 대해서 계속 또 이제 피해지가 예전에도 먼저 좀 희생되어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또 다시 이제 또 먼저 우리 모두의 위기인데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희생이 필요하니까 좀 해달라라고 하는 또 예전에 나중에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또 다시 당신들 나중에라고 하는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오시면서 이제 소양호를 지나오셨을 거예요. 보셨겠지만 소양호도 뭐 소양댐도 그런 거잖아요. 거기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의 주민들은 다 고향이 거기 물 밑에 있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수몰지구.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살고 있는 건데 그때도 이제 한국 사회에, 그러니까 한국 경제 막 성장할 때 고도 성장기에 희생지가 되라고 요구했던 거죠. 전기 생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댐이 필요하니까 어쨌든지 간에 뭐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이제 보상해서 각자 보상해주고 이제 다 끝내버렸고 핵발전소도 마찬가지잖아요. 핵발전소 이제 그 부지 선정할 때도 사실 그게 지역 갈등인가요? 엄청난 이제 이 권력 관계를 그냥 폭력이죠. 그렇죠. 그 폭력을 갈등이라고 표현한 입지 갈등 이렇게만 표현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어쨌든 희생을 강요를 당했는데 똑같이 이제 그 변방 변두리에 또 그 권력 관계에서 약자들한테 계속 이제 그게 전가되는 거예요. 근데 핵발전소는 명백하게 이제 사람들이 또 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가져올 뭐 이
이 가공할 만한 어떤 그쵸, 예. 그 위력들이 이게 있고 반핵 탈핵 운동도 이제 계속 있어 왔으니까. 근데 재생 에너지는 착한 에너지, 좋은 에너지고. 로만 포장이 되다 보니 네, 그게 펼쳐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다 이렇게 은폐되거나 그렇죠. 묻히는. 그래서 네네네. 지역에서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도 그게 굉장히 이제 혼종되면서 되게 맞습니다. 막 네. 얽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하고, 이제 또는 이제 전문가나 과학자들이 나서서 막 설명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맞받을 만한 과학적 언어가 이제 또 사실 막 부족하고, 그러니까 막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구, 비서구 간의 기술 격차와 이제 자본 격차는 이게 글로벌 시장을 다시 이제 녹색 시장을 이제 재편하면서 그렇죠. 네네. 재종속화의 어떤 문제가 저는 이제 있다고 보거든요. 뭐 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탄소 국경세 이런 걸 통해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상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 혜택을 주거나 또는 이제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방식들의 이 경제 정책이 이제 무역 질서가 이제 재편될 때. 그게 안 되는 나라들 있잖아요. 이렇게 기술이 없는 나라들. 그쵸, 그 예. 로열티를 주고 기술을 또 사와야 되잖아요. 도입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자본이 없으니 또 그 돈이 없으면은 또 빌려야 가져와서 되잖아요. 그것도 빚을- 세계은행에서 예, 예. 또는 IMF에서. 그래서 또 이제 부채가 국가 부채가 생기게 쌓이고, 되고,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1세계와 3세계 이제 북과 남구 간에 있었던 격차들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게 되고 거기서 또 없던 시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개발이나 투자에 막 나서는 이유가 보면은 한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이제 바텐팔 같은 뭐 네네네. 기업도 보면은 핵발전소도 하고 석탄 발전도 하면서 재생에너지도 이제 공격적으로 막 투자를 하는데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업 네네. 다변화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어떤 전략인데. 또 한편에서 이제 그런 기업들의 재생에너지의 어떤 투자 확대를 뭐 이렇게 전환하는 것처럼 기업들도 각성했다. 그렇죠. 기후위기 앞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린워싱을 해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이제 새로운 생태 제국주의 또는 네, 생태 맞습니다. 식민주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불평등 체제를 낳는 기회가 또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유럽 지역에서는 자신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구상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막 지역 있잖아요. 햇빛 좋잖아요. 네, 네, 네. 거기로부터 엄청나게 그 사막 지역에다가 태양광, 태양열 발전 등등등을 이렇게 쥐고 거기서 생산을 한 다음에 초고압 손정탑을 통해서 유럽 지역으로 갖다 네.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뭐 대저택이라 부르기도 하고 뭐 슈퍼그리드 네. 이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말로 전형적인 식민주의적인 발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경쟁하는 그 어떤 그 구상인 거죠. 소규모 분산적인 방식으로 에너지 자립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일부 그런 것도 시도하는 데 있는데 앞서 그런 얘기 우리 조금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산업같이 엄청난 큰 에너지를 요구하니까 뭐 에너지 자립이니 뭐 이런 걸 통해서 도저히 해결한다 못하니까 대규모로 에너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래 가까운
북아프리카에 엄청나게 거기를 생산해가지고 가져오면 되지 하는 사실 일종의 채굴주의의 이상한 변형된 버전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한국에도 사실은 비슷하게 지금 고비택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 몽골이나 중국 이쪽에 거기서 해가지고 뭐 한국에도 들어오고 일본에도 그거를 들어오는 슈퍼그리드 같은 얘기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번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도 아주 적은 비율이지만 한 2~3% 정도를 그걸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발상 자체는 태양광 풍력이라고 하는 소위 좋은 기술일지라도 어떻게 배치되고 누구의 권력 관계 내에서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기술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근데 물론 이것은 뒤에 조금 더 얘기할 우리 CCS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그나마 애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수소 에너지도 블루 수소가 있고 그린 수소가 다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린 수소를 해야 되는데 그린 수소는 재생 에너지로 수소를 이제 생산해야 되니까 결국 또 이제 재생 에너지를 발전시킬 토지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했더니 거기서 그래서 바로 수소가 대안이다. 수소는 딴 데서 그린 수소로 생산해서 액화시켜서 배나 이제 이런 걸로 수입하면 된다라고 하는 운반과 이동성이 이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상 자체도 똑같이 에너지 전환을 이제 하면서 사실은 다른 곳을 식민화하거나 이제 종속시키는 그런 식의 대안들을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흡수원도 이제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어요. 북한을 탄소 흡수원으로 해서 그러면 녹화, 숲도 살리고 서로 상생이고 윈윈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흡수원 문제도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나무를 그냥 탄소 흡수원으로 바라볼 때 사실은 생태계의 어떤 전체적인 연결관계, 봉생관계들을 다 이제 배제시켜 놓고 그냥 기능주의적이고 아주 실용적인 차원에서만 이제 접근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도 있어요. 어쨌든 불평등 얘기는 진짜 할 얘기가 끝도 없네요. 근데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또 이후에 이제 이어질 테니까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까 이제 서두에서 잘못된 대안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자 했는데 사실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어떤 대안들이 잘못되었는지 기술주의적인 대안, 시장주의적인 대안 또는 성장주의 관점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또 감사합니다. 여기서 뵙겠습니다.